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유엔 안보리가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새 제재안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보면 특히 휘발유, 경유, 등유를 아우르는 정유 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대폭 줄였습니다. 네네. 원래는 450만에서 200만으로 줄였다가, 또 이번에 50만으로 예. 줄인 거고 네. 원유 공급량도 연간 400만 배럴. 예. 원래는 현수준 동결이라는 또 표현을 썼었죠. 근데 네네. 이번엔 400만 배럴로 제한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 원유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못했어요. 예. 그러나 원유 공급을 이제 연간 400만 배럴, 이거는 이 평소에 중국 등의 국가들이 북한한테 이 공급하는 평균 원유 공급량을 지금 추정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이상은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갑자기 시장 불안 조치가 생긴다든가 이럴 땐 양을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상한선을 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제재 결의안 1년 번호 2397호를 보면 알겠지만은 금년 1년 동안 2356, 2371, 2375 북한 관련 결의안들만 1년 번호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요. 예.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이 신호를 던진 것도 되고요. 다시 말해서 북한의 일탈 행동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국제적인 공조에 이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행위에 상응해서 점점 더 압력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강화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상 작년부터 통과된 대부분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들이 기존 제재에 비해서 더 강력하다라고 보는 이유 자체가 사실 일반적으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거나 아니면 북한의 특정 사치 품목을 차단하거나 이런 걸 넘어나서 북한의 김정은의 통치자금,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주요한 돈줄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김정일의 통치자금을 옥죄는 거였거든요. 이번 조치 자체도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고갈시키는데 1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내용을 조금 더 그래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또 하나 얘기되고 있는 게 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외화벌이의 주요 수단인 네네. 북한 노동자를 2년 내에 송환시키는 조치. 이 조치 역시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이게 애당초에 처음에 결의안 초안이 회람이 될 때는 12개월 내에 네, 1년. 귀국시킨다라고 돼 예. 있었어요. 근데 이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서 24개월로 조정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24개월 이내 이 송출 중단하고 귀국시키는 조치는 자기네들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당장은 타격이 오지는 않겠지만 2년 내에 이 돈줄은 말라버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에 제재 결의안 내용들을 보면 이거 이외에도 농산품이라든가 이런 그동안 북한의 나머지 수출 품목에까지 이제 이 수출 제한 조치를 가했거든요. 가했고 흔히 이제 그동안 어류라든가 수산물 수출 못하게 하니까 북한이 이걸 우회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이런 다른 국가들의 조업권을 지금 팔아먹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조업권 매매 행위도 지금 금지를 시켰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추정하기에는 이 제재 결의안 내용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북한의 외화 수입 획득에 기존 대비 한 30% 정도가 감축되는 효과를 줄 거다. 이게 그러면 그래도 70%는 온전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 이 30% 감축 효과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동안 한꺼번에 그동안도 계속 돈을 소비를 해왔을 거거든요. 이거하고 같이 고려를 할 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석유 정제품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북한의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 경제 활동에도 결과적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굉장히 불안 심리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시장 불안이 일어난다는 건 그동안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라는 것이 대외적으로는 계속 병진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 핵 능력을 과시하는 데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일정 부분 시장 경제하고의 공존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만감을 무마시켜 온 데도 이 동력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해하면 내부의 주민들의 불만이라는 것도 점점 더 크게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거든요. 네. 국제사회 제재에도 가속이 붙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봐도 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도 이제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에 여전히 예. 얘기하는 거는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에요. 예. 근데 대화 제재의 병행이지만 북한이 별다른 태도 변화에 대한 아무나 언급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먼저 지금 던져봤단 말이에요. 평창 올림픽에서의 예. 평화를 위해서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경우에도 시기 조정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국의 쌍중단이나 쌍잠정을 그대로 받은 건 아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느니 아니니 말은 있지만 어쨌든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조셉 윤 수석 대표 입장에서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도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느 정도는 중국하고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역성을 들어주려고 해도 그 한국하고 미국 쪽에서 북한에 어느 정도 낯을 알려주고 있다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평양은 침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기존 그 주장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는 거죠. 네, 지금 좀 평양이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올림픽도 앞두고 있고요. 그렇죠. 제재안도 이렇게 나왔고요. 앞으로 좀 어떤 반응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그동안 그 11월 29일 날 북한이 화성 15 발사를 했을 때 사실은 그 기존에 비해서는 제재 결의안 회람이라든가 통과가 조금 늦은 편이었어요. 아마 이 시기에 그 중국, 러시아까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주변 국가 국제사회가 기다렸던 것은 북한이 이제는 어떤 그 대화에 대한 좀 전향적인 제스처를 내놓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북한 보통은 국제 정치에서 좀 그 큰 국가들이 주로 이 명분을 취할 때 좀 상대적으로 작은 정권이나 체제는 실리를 취합니다. 근데 북한은 그 특성상 그 누구보다도 명분에 그 이 집착하는 그런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갑자기 하루 이틀 내에 태도를 바꾸면 이거는 김정은의 체면에 중요한 손상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걸 받는다라고 해도 아마 내년 초쯤, 초중순쯤 자기네들의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 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고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있다가 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거 한 번 더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네들 스스로 우리 충분히 능력을 갖췄지만 그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대승적인 결단을 하겠다. 뭐 이런 형태로 그 이 치고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추가 도발 뒤에 전반적으로는 대화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네. 조금 더 나쁜 시나리오는 예. 현재 평양의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멈출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1월 29일 날 화성 15호의 발사 내용도 예. 외부적으로 지금 읽히기에는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못 미치는 정도의 그 이 능력 인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더 확실한 걸 뭔가를 보여줘야 이제 미국이나 한국 그리고 나머지 국제사회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이렇게 볼 경우에는 오히려 1월에도 12월 말 1월에도 핵미사일 도발이 이루어질 그 가능성이 현재로는 갑자기 대화로 선회할 가능성보다 저는 더 크다고 봐요. 핵미사일 도발,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도발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있다면? 북한이 모든 기술하고 예. 능력을 다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화성 15호 발사하고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나는 시점에서 갑자기 이게 비약적으로 성능이 향상이 돼서 11월 29일 날 못 보여줬던 재진입 능력 자체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 걸로 볼 때 이미 엔진 실험을 이 엔진 실험 징후를 12월에도 보였던 북극성 3호 계열의 SLBM 이게 한 비거리가 아마 3,000 내지 한 5,000 정도만 3,000 내지 4,000 정도만 나와주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SLBM 능력도 굉장히 진보가 됐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 기술자들하고 과학자들도 죽어날 지경일 겁니다. 계속 예. 정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안전한 재진입 능력을 보여주진 못하더라도 부분적인 성공 정도를 보여주기 위한 전격적인 또 한 번의 화성 15, 14호 발사도 13호나 15호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도발이 만약 됐을 때 이루어졌을 때 지금 이제 정유 제품 공급도 50만 배럴 90% 이상 또 줄인 거잖아요. 이건 거의 다 차단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만약 도발을 한다고 하면 정유 제품 공급을 아예 없애거나 원유 차단 같은 카드도 뭐 가능할까요, 실제로? 정유 제품 공급을 완전히 없앤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민생까지 논리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가 얘기했던 민생까지 걸고 들어가는 게 되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90%가 거의 기존량 대비 차단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한다면 이번에 그 2,397호를 보면은요. 일단은 그동안 추정으로만 얘기했던 어쨌든 400만 배럴이라는 예. 상한선을 정한 거예요. 또 하나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경우에 원유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400만 배럴을 기준으로 여기서 또 조금 더 그 공급량을 낮추는 조치가 발동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아마 노동자 성출도 러시아가 강력 반대해도 24개월에서 조금 더 단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얘기하신 상황을 보면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낮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평창 올림픽에 참가를 한다라고 해도 정상적인 기준을 통과하는 건 그 피겨 대표단밖에는 없고요. 예. IOC가 좀 이 융통성을 발휘를 해줘서 다른 이 대표단을 파견을 한다라고 해도 그러려면 이미 어느 정도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대표단 구성을 했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가 않거든요. 그냥 아무나 일반 선수들 보낸다라고 해서 더구나 김정은의 이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자기네들이 체육 강국이라는 건데 네. 수준 이하의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북한 내부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제5차 당 세포위원장 대회를 이틀째 회의를 열었다고 하거든요. 이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일반적인 정치 단위에서 이 민주주의 국가들 같은 다당제니까 각 당의 기반 조직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 가령 뭐 당의 협의회라든가 예. 과거로 치면 지구당이라든가 이게 공산당 조직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들이 세포예요. 이 세포들이 모여진 게 이제 세포위원회고 이 장이 세포위원장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당의 가장 기초부터 결속력을 다시 한번 다지고 여기에 대한 김정은의 존재 의의를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아마 최근에 황병사라든가 아니면은 주요 고위 간부들의 이 김원홍이라든가 주요 김정은이 최근에 올해 들어서 굉장히 이 흥미 있게 봐야 되는 게 대군이라든가 대정치 사찰 감시를 하는 두 개 기관을 동시에 건드렸어요. 네. 하나가 당 총정치국이고 예. 다른 하나가 국가안전보위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자칫 그런 내부 통제 기능이 흔들릴 수 있는 걸 한번 다잡기 위한 이 기분 전환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5년 만에 열었다 이렇게 봐야 네네네.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노동신문이 실제로 이제 공개한 당세포위원장 대회 이틀째 그 회의 사진을 봐도 김정은의 동생 예. 김여정이 주석단의 맨 앞줄에 위치한 걸 또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네네. 어떻게 높아진 정치적 위상을 이제 공식 실세다 이렇게 확인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예. 김여정을 실세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정은 없는 김여정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일종의 김여정의 역할은요. 일단 젊은 세대라는 나이, 그다음에 지금 최룡해가 최근에 북한과 관련돼서 백두 혈통과 빨치산 혈통에 의해서 통치되는 예. 북한 정권, 이거에 대한 상징성을 높여주는 의미고, 뭐 혹시라도 유사시에 김여정이 김정은을 대체할 수 있다. 김여정이 김정은을 대체할 수 있으려면은요, 북한 인민들 사이에서 상징적으로 저 사람이 굉장한 지도자라는 언급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김여정의 공식 활동이나 이런 게 노동신문 같은 북한 매체에 나타나는 걸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체적으로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고요. 자기 인척들을 최측근에 두기 시작한 게 60대가 넘어서예요. 네. 약간 이인자 그룹들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김영주라든가 장성택이라든가 이런 인물을 올려놨는데요. 이게 지금 30대의 김정은이 김여정을 자꾸 그런 상징성을 부여를 하고 올려놓는 것 자체가 어떤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피해망상이라든가 아니면 이 수령 권위에 대한 강박관념의 일부일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북한의 현재 내부적으로 계속 회전문 인사를 해온 거거든요. 친한 사이들끼리. 북한의 인재풀의 부족을 반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저 상징적인 의미로만 볼 수 있겠다. 네, 저는 이런 실제라고 말씀이시죠? 보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영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도 짚어보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블러디 노즈라는 이름의 대북 군사적인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어떤 군사적인 옵션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까? 말 그대로 코피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게 한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싸움은 하진 않지만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해서 태도를 바꾸겠다라는 건데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군사 옵션들 자체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추정하기에는 그 우리가 북한이 흔히 요즘 이 위협적이라고 하는 게 이동식 발사대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이동식 발사대라는 건 옮겨 다닐 때 이동한다는 얘기고요.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고정된 위치에서 쏴야 되는데 그 위치가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평탄해야 되고요. 지반이 굉장히 굳어야 되고 사방에 장애물이 없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지역은 북한 내에서도 그동안 미사일 발사한 지역을 보면요. 한 20여 개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북한이 물론 그걸 늘려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지들 중에서 그동안 그 북한 미사일 발사하고 난 다음에 보면 전반적으로 발표하는 게 한 최소 24시간 이전에는 발사 징후를 탐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북한이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려고 할 때 미사일 경락고라든가 아니면은 미사일 그 발사하려고 하는 그 발사대 자체를 타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각에서는 그 앞서 지난 4월이었죠. 시리아 폭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과 좀 유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수평적으로 놓고 보면 그동안 어떤 국가가 어떤 행동을 보일 때 미국이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그 정도 충분히 예상할 수는 있는데요. 시리아에는 미국인이 거의 있지 않았어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근데 그 시리아 인접 지역에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에 많죠. 10여만이 넘는 미국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전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그렇게 전격적인 이 공격을 행하기는 힘들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계산상 이런 이 타격을 가한다라고 해도 김정은이 너무 질리고 그 다음에 공포를 갖기 때문에 감히 반격할 생각을 갖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게임은요. 과거에는 이런 군사 옵션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100% 이게 그냥 위협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북한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랬고 직접적인 이런 옵션 자체를 시행에 옮기지 못한 거는 일반적인 체제면 맞고도 당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나오는 반격했다가는 결과가 너무 뻔하니까요. 근데 이게 김정은 체제란 말이에요. 둘 다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과 트럼프 예측 불가능한 체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미사일 기지를 폭격을 한다고 했을 때 북에서는 김정은의 암살 의도로 또 인식을 해서 전면전으로 좀 번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미사일 기지를 폭격을 한다라고 해서 그 위치상 볼 때 그게 김정은 암살 의도로까지 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걸 오인하지는 않을 거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어차피 김정은이 명령 내려도 전쟁해야 되는 건 북한 장군들이에요. 북한 장군들 입장에서도 결과가 너무 뻔한 일에 그렇게 쉽게 뛰어들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보면은 아주 편향된 정보에 입각을 해서 판단을 내리고 아주 좁은 인재풀이 주는 그런 평가들만 가지고 전국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꼭 좋지 않은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네. 저는 지금 김정은도 일종의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이 강성대국이라는 일종의 그 잘못된 자신감 그리고 뭐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도 혹시 미국이 본토가 걱정이 돼서 반격 못할 거다 이런 걸 부추기는 인물들에 만약에 둘러싸여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는 지금까지 가끔 어처구니 없는 인류 역사를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로 전쟁이 난 경우는 몇 번 있어요. 예. 그런데 더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금연만 부각이 되는 거고 전쟁 그렇게 쉽게 나는 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